한국의 모든 것은 다 가짜야. 최저임금 수준도 중국과 비교가 안 되는데. 한 학생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도중 갑자기 뒤에서 한 학생이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러자 소리치고 있던 학생은 증거가 있냐며 따지고 있고 주변 학생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대체 그 학생이 말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티나입니다. 저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에요. 오늘은 아시아 경제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항상 으스대는 중국 유학생 총린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네요. 루이비통 가방에 구찌 신발, 그리고 몸빼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까지. 총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학생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새로 산 시계야. 한정판이라 3만 달러 주고 샀어. 학생들의 놀란 눈빛을 즐기는 듯한 총린의 모습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거든요. 지난주 수업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교수님이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설명하실 때였죠. 총린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말했어요. 교수님, 제 고향에서는 매년 새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요. 우리 아버지 회사도 작년에 50층짜리 빌딩을 새로 지으셨죠. 중국의 성장은 정말 놀라워요. 곧 미국도 따라잡을 거예요. 교수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셨지만 다른 학생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의 옆자리에는 한국에서 온 시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시영이는 항상 밝고 친절했지만 총리는 늘 그를 무시하곤 했죠. 야, 시영아. 너네 나라는 언제쯤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총린이 또 시영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한국 회사 하나를 인수하셨다던데.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면서? 시영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모든 나라가 각자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겠죠. 비교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총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협력? 중국은 이미 세계 최고야.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다행히 총린의 허세도 잠시 멈췄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총린이 또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 같은 걸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다들 잘 살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명품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다녀요.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 뜨셨어요. 총린 학생,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저는 슬그머니 시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아마도 오늘 강의가 꽤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스크린에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펜을 꺼내들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총린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중국 지도가 떠 있었죠. 오늘은 먼저 중국의 경제 상황,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중국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하이의 최저시급은 약 26위안, 리화로 3.60달러 정도입니다. 반면 후난성 같은 내륙 지방은 15위안, 약 2.10달러 이하인 경우가 많죠. 이 말을 듣자 총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는 모두가 부자였어요.
그런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총린 학생, 당신의 경험은 중국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 2021년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농촌 주민의 연간 가처분 소득은 도시 주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총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2020년 5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보세요. 중국 인구의 6억 명이 월 1,000위안 약 150달러로 생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총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중국의 경제 발전은 놀랍지만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0.38로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지니계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0.4 이상이면 심각한 불평등 상태로 봅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에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의 실상이 총린이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여기 중국의 주요 도시들과 농촌 지역의 평균 임금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와 내륙의 농촌 지역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래프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대도시의 막대 그래프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만 농촌 지역의 그래프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수준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2년 국제노동기구 ILO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의 약 32.9%가 취약한 고용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적절한 사회보장이나 노동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총리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옆자리에 앉은 시영이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죠.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고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중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사진이 떴어요. 이런 화려한 아파트 단지들이 중국 전역에 세워지고 있죠.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빈집 비율은 약 12%에 달합니다. 이는 약 5천만 채의 주택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 30%에서 2022년 62%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는 많은 중국인들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학생이 또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2010년대 초반 10% 이상이던 성장률이 최근에는 6%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전만큼의 고속 성장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특히 총리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총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절대 사실일 리가 없어요.
총린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입니다. 제가 본 중국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한국과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총린 학생,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공식 통계와 보고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볼까요? 2024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약 7.50달러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부분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총린이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나요? 중국이 훨씬 더 부유한 나라라고요. 이번에는 시영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조정되고 있어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은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에요. 실제로 2018년에는 16.4%나 인상되기도 했죠. 총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중국이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부자예요.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총린 학생, 개인의 경험과 전체 국가의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3,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12,000달러 정도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총린이 소리쳤어요. 중국의 GDP가 그렇게 낮을 리가 없어요. 시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총린 씨, GDP 총액과 1인당 GDP는 다른 개념이에요. 중국의 GDP 총액은 물론 세계 2위지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1인당 GDP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021년 기준 한국의 수출 규모는 세계 7위, 수입 규모는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 나라치고는 놀라운 성과죠. 총린이 또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기업이 없어요. 시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라는 걸 잊으신 건가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예요. LG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총리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중국이 더 강대국이에요. 우리는 미국과 겨룰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총린 학생, 국가의 강대함은 단순히 경제 규모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국민들의 삶의 질,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등 다양한 요소가 있죠. 2022년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9위인 반면 중국은 72위예요. 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총린 씨,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어느 나라가 더 우월한지가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거죠. 총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협력? 무슨 협력? 한국인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일하려고 발악하고 있잖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총린 학생,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삼성전자의 시안 반도체 공장입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시안의 지도를 띄우셨어요. 시안은 중국 섬서성의 성도로 과거에는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2010년대 초반 시안의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어요. 2014년 삼성전자는 시안에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기업의 해외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였어요. 이 투자는 시안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총리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숫자로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한국 돈으로 800만 원 이상입니다. 반면 중국인 직원들의 평균 월급은 90만 원 정도예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총리네 얼굴이 창백해졌죠.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9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시안 지역의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많은 중국인들이 이 임금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안 공장 덕분에 시안의 GDP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또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1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시안에서 한국인들의 인식은 매우 좋은 편이에요.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준 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총리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삼성전자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02년부터 중국에 진출해 현재 연간 18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베이징 현대와 둥펑 위에다기아를 통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LG화학의 사례도 있습니다. LG화학은 2015년 남경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어요. 현재 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죠. 시영이 또 손을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관련 뉴스를 봤어요. LG화학의 남경 공장 덕분에 주변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해요. 또 지역 대학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정확합니다. 이런 한국 기업들의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영향을 넘어서 문화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시안 공장 주변에는 한국타운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국 식당, 카페, 슈퍼마켓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 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고 있죠. 총리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듯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영향력은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른바 한류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사진과 함께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포스터가 있었죠. 2022년 기준으로 K-팝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도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중국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지원율이 급증했다고 해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1,70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어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리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어느 나라가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는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총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교수님, 그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한국의 모든 것들은 가짜라고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총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총린을 바라보셨어요. 총린 학생, 그건 매우 심각한 주장입니다. 근거가 있나요? 총린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중국이 훨씬 더 뛰어난 나라인데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할 수 있겠어요? 그때 뒤에서 한 미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허락하자 그 학생이 말했어요. 사실 총린의 명품들 모두 가짜예요.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챘는데 지금까지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총린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증거 있어? 총린이 소리쳤어요. 그 학생은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진품과 총린의 옷을 비교해보면 로고의 위치, 스티치의 간격 등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 증거를 살펴보았어요. 총린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총린, 내 아버지의 기업이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서 왜 짝퉁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총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을 더듬거렸죠. 그건. 교수님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셨어요. 총린 학생, 아버지의 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총린은 당황한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베이징에 있는 큰 전자회사의 CEO예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하셨어요. 잠시 후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총린 학생, 방금 그 회사의 CEO를 확인해봤는데 당신 성씨와는 전혀 다른 분이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총린에게 집중됐죠. 총린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사실은 총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직원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강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시영이 조용히 총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왜 그랬어, 총린? 시영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나는 그저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다들 중국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척하면 중국도 대단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 교수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총린 학생, 당신의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나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총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강의실을 뛰쳐나갔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총린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어요.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려 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위대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니까요. 자신의 것만을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이들의 장점은 무시하는 그런 편견과 오만함이 총린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 학생의 실체를 알게 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학생이 강의 도중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 학생들이 그 학생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도중 갑작스레 그 학생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려. 그리고서는 여러 학생들과 교수를 향해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강의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그 학생은 무슨 일 때문에 강의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아입니다.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 학과에서는 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문화 교류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평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기대에 부풀어 세미나실에 들어섰죠. 그곳에는 이미 여러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특히 제 눈에 띈 것은 앞줄에 앉아있던 동양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학생이 발표자로 나섰어요. 그녀는 자신을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민서라고 소개했죠. 민서 씨의 스페인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를 포함한 모든 청중들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민서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곧이어 나온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민서 씨는 한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또한 한국의 문화산업이 쇠퇴하고 있으며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한국을 여행했을 때 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서울의 번화가는 활기가 넘쳤고 길거리 곳곳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말이에요. 민서 씨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제 의문은 더욱 커졌죠. 그녀는 한국의 기술 산업이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예의상 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제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옆자리에 앉은 루시아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피아,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알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 다른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민서 씨,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런 변화가 최근에 급격히 일어난 건가요? 제 질문에 민서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못 잇더니 이내 네, 최근 1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이 대답은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학생들도 연이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졌어요. 세미나실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어 갔어요. 민서 씨의 발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저 역시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죠. 민서 씨,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면 구체적인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 같은 수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경제학을 전공하는 마르코가 물었어요. 민서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물론이에요. 최근 한국의 실업률은 15%를 넘어섰고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옆자리의 루시아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피야, 그 수치들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본 자료와는 완전히 다른데.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루시아에게 속삭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이상해. 그때 국제경제학 교수님이신 로드리게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 씨,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4% 미만이고 GDP 성장률은 2%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서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못 잇더니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특정 지역의 통계였던 것 같아요. 전국 평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세미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민서 씨, 한국 문화산업의 쇠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던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민서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죠. 아, 그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파산 직전이고 많은 아이돌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던 이사벨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민서 씨, 혹시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나 드라마 중 인상 깊게 보신 작품이 있나요? 저는 한국 컨텐츠를 즐겨보는데 민서 씨의 의견이 궁금해요. 이 질문에 민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최근에는 바빠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세미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죠.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로드리게스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민서 씨,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서 씨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아, 그게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서요. 그러나 이 대답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죠. 저는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하고 손을 들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민서 씨,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실 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국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민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세미나실 전체가 숨죽인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졌어요. 민서 씨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모든 이의 시선이 민서 씨에게 집중되었죠. 세미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서 씨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민서 씨가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역력했죠.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한글로 이름을 쓰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대답에 세미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고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강해졌죠. 로드리게스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서 씨,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수도와 국화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나요? 민서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이때 마르코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잠깐,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민서 씨, 아까 한국 경제가 매우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민서 씨의 표정이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죠. 그건 조작된 자료일 거예요. 실제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이 말에 세미나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커져갔고 일부 학생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제가 나섰어요. 민서 씨,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이름을 아시나요? 민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평양대학교요. 이 대답에 세미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져갔고 일부 학생들은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어요. 평양대학교가 한국에 있다고요? 루시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서 씨, 당신 정말 한국인 맞아요? 민서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죠. 로드리게스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서 씨,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순간 민서 씨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인이에요. 이 고백에 세미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와 혼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도 묻어 있었죠. 그리고 민서 씨의 이름은 한국 이름 민서가 아닌 중국 이름 밍씨였다는 사실도 모두 알게 되었어요.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 밍씨라는 이름을 한국 이름처럼 보이게 민서라고 했던 거였죠. 민서 씨. 아니, 이제는 그냥 밍씨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중국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에 세미나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일부는 분노를 표출했죠. 로드리게스 교수님께서 다시 발언하셨어요. 밍씨 씨, 이런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학문의 장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밍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때 마르코가 다시 발언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건가요? 한국 경제, 문화, 기술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고요? 밍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네, 대부분이 거짓이었습니다. 이 고백에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소란이 일어났어요. 일부 학생들은 분노를 표출했고 다른 일부는 혼란스러워했죠. 이사벨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밍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중국 정부는 한국의 성공이 중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중국을 더 좋게 보이게 하려는 시도를 했죠. 이 말에 세미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죠. 로드리게스 교수님께서 다시 발언하셨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문의 자유와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국제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밍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 이런 일을 처음 해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활동을 했나요? 밍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들통난 적은 없었죠. 이 말에 세미나실 전체가 경악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 학생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죠. 로드리게스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밍시 씨, 이 일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당국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밍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이해합니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세미나실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죠. 저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죠. 로드리게스 교수님께서 다시 발언하셨어요. 오늘 일어난 일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했어요.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밍 씨의 고백 이후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밍 씨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미안해하는 기색이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표정이 드리워졌죠. 뭐야, 이제 와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나요? 밍 씨가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진작에 알아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모두가 놀랐죠. 로드리게스 교수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밍시 씨,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당신의 행동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밍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저 제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이에요. 당신들도 자국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른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제가 화를 내며 말했죠. 밍 씨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오, 정말요? 당신들 서양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아세요? 이제 와서 도덕성을 논하다니 우습군요. 마르코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학문의 장에서 진실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요. 당신처럼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리지는 않아요. 진실이요? 밍 씨가 비꼬듯 말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진실이 뭔데요? 서양의 관점에서 본 진실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만의 진실이 있어요. 이사벨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은 명백한 거짓이잖아요.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완전히 왜곡된 정보를 퍼뜨렸잖아요. 밍 씨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한국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결국 그들도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그들을 짓밟을 수 있다고요. 이 말에 세미나실 전체가 경악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죠. 로드리게스 교수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밍시 씨, 당신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해요. 이는 단순한 학문적 문제를 넘어서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밍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어쩌겠다는 거죠? 저를 추방이라도 하게요? 어차피 제 임무는 끝났어요. 당신들의 반응을 보니 제가 꽤 성공적으로 한국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외쳤어요. 당신은 정말 양심이 없군요. 거짓말로 남의 나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다니. 민 씨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양심이요? 국제관계에서 양심은 필요 없어요. 오직 힘만이 중요하죠. 우리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국이에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우리의 발밑에 있을 뿐이죠. 이 말에 세미나 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있었고 일부는 민 씨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죠. 로드리게스 교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은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해요. 그러나 민 씨는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요, 진정하세요. 어차피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할 뿐이죠. 이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민 씨의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주장의 허구성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행동은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진정한 강대국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당신의 행동은 오히려 중국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민 씨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어차피 당신들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죠. 로드리게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밍시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즉시 이 세미나실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민 씨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 비웃듯이 웃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겠죠. 그녀가 세미나실을 나가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방금 있었던 일을 소화하려 노력하는 듯 했죠. 로드리게스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건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실제 필드에서 일할 때 오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세미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우리 모두 오늘 있었던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각자의 표정을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직접 경험했어요. 한 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았죠. 이는 단순히 학문적 토론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마르코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나요?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국제 무대에서는 이런 식의 정보 조작과 이미지 왜곡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와 정보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사벨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정보를 의심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대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피야,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조차도 때때로 속아 넘어가곤 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경험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 문화, 배경을 가졌지만 결국 모두 같은 세계의 구성원이에요. 상호 이해와 존중이 바로 평화로운 국제관계의 기초랍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미나실을 나서면서 우리는 각자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공부와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했어요. 이 사건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크게 변화시켰죠. 앞으로 우리는 더 신중하고 더 비판적이며 동시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인처럼 이름을 교묘하게 바꾼 중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은 위대하고 한국은 하찮은 나라인 것처럼 외국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밍씨의 태도를 보고 소름이 끼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시청하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 의견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